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향가 파트로 넘어가게 돼요. 오늘 향가 파트 넘어가게 되면 뭐도 같이 해야 되냐면 장르의 이론도 좀 같이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작년, 재작년부터 수능 시험 문제가 이론이랑 작품을 믹스해서 나오는 게 신경량 문제예요. 그래서 향가의 이론, 고려가의 이론 전부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갑니다. 완전 중요해. 정읍사 색칠.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얘가 들어갈 위치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얘는 고대가요도 아니고 그렇다고 향가도 아니고 얘가 어느 시대 노래냐면 적어놓으세요. 백제시대의 노래예요. 적어놓으세요. 백제시대. 그래서 백제시대 노래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전하는 노래가 정읍사 하나밖에 없고요. 유일하게 우리말로 기록되어 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말 노래였어요. 근데 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 때문이냐면 선생님 내용 보기 전에 형식을 먼저 할 건데 얘가 뭐의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시조의 기원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론이랑 묶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시조의 형식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 잘 봐.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생각 없이 외웠던 거 있잖아. 평시조의 형식 말해보세요. 몇 장, 몇 구, 몇 자 내외 말해보세요. 그렇죠. 3장 6구 45자 내외 다 외웠잖아요. 3장 6구 45자 내외가 평시조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알고 외웠어요? 자, 볼까요? 왜 3장일까요? 이거는 알죠?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해서 3장이에요. 다 합치면 글자 수가 45자쯤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자. 6구는 뭐예요? 뭐 말을 해. 말을 해. 자, 항상 모션 아니면 그거 이거잖아. 그치? 6구가 뭐냐면 잘 봐. 시조의 한 장이 몇 음보로 이루어져 있어 얘들아? 4음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선생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뭐가 1구냐면 2음보가 1구가 되는 거예요. 2음보가 1구.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정읍사를 봤더니 대박. 시조의 형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정읍사에서 시조 형식의 기원을 찾을 수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딱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보기에다가 이 설명을 주고 얘랑 연관지어 문제 풀어보라고 하는 거죠. 일단 형식부터 먼저 할게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선생님 잘 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어기야 밑줄 거, 어기야 어강돌이 밑줄 거, 내려와서 어기야, 어기야 어강돌이 밑줄, 내려와서 어기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를 밑줄 그어보세요. 밑줄 그었어요? 그럼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기야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못 외워도 괜찮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음구라고 해요. 여음구. 여음구가 뭐냐면 남는 구절이라는 뜻을 해서 그냥 흥을 돋우기 위해 뜻이 없어요. 그냥 흥을 돋우기 위해 붙이는 조음구 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기야 어강돌이 어기야 어강돌이 어기야 여기도 밑줄 가야 되네. 미안. 아으다롱들이도 밑줄. 아으다롱들이 반복되죠.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후렴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음구가 반복되면 후렴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중요해요. 디테일하게 여음구랑 후렴구의 차이를 정확하게 얘기해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구별도 정확하게 되지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음구랑 후렴구를 제외하고 나면 뭐가 남냐면 보세요. 달아 높이곰 도도샤 머리곰 빛이 오시라 한 줄, 두 줄, 저제 널어신고요 세 줄, 진대를 디디올세라 네 줄, 어느이다 놓고시라 다섯 줄, 내가는데 점글할세라 여섯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요거 여섯 줄을 1구라고 생각한다면 시조랑 똑같은 게 요렇게 묶어서 초장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묶어서 중장, 요렇게 묶어서 종장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내 말이 이해가는지 보세요. 1구를 1행 배치한 거고요. 시조는 2구를 1장 배치한 거죠. 다시 한번 얘는 1구를 1행 배치했고요. 시조는 2구를 한 장에 배치한 거예요. 그럼 이해했나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 물어봐야지. 시조로 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읍사에서 몇 번째 줄일까요? 몇 번째 줄이에요? 네 번째 줄이죠. 할 게 뭐 있어? 1구, 2구, 3구, 4구니까 1, 2, 3, 4.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시조의 형식이 혹시 여기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중에 이론 나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 설명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정읍 밑줄 그세요. 도시 이름이에요. 백제에 있었던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지워도 되지? 아내가 달을 보고 비는 거예요. 하늘에 달이 떠 있고요. 아내가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소원을 비고 있냐면 남편이 행상 나갔어요. 물건 팔러 행상 나갔는데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달을 보고 소망을 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비는 거냐면 높이 떠서 멀리 좀 환하게 비춰줘. 우리 남편 무사히 올 수 있게. 또 내가 마중 가는 길이 어두워지지 않게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달은 어떤 대상이 되냐면 일단 환하잖아요. 그럼 1번 적어놓으세요. 광명의 대상이 돼요. 환해요. 비추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달을 보고 소원을 빌잖아요. 두 번째 무슨 대상이냐면 기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달 색칠 적었죠? 광명의 대상이면서 기원의 대상이에요. 하 별표. 저 하가 뭐냐면 잠깐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적어놓으세요. 존칭 혹격 조사예요. 적었어요? 존칭 혹격 조사. 현대국어의 혹격조사는 철수, 야의 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존칭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달하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달아 그러면 존칭의 의미가 없으니까 달님이시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님이시여. 높이 할 수 있잖아요. 높이 좀 돋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곰이 뭐냐면 몰라도 돼요. 강세전미사예요. 강세전미사를 한 번만 써놓을까? 강세전미사. 강조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해주려면 해석할 때 달아 높이 높이 반복해서 해석하든지 아니면 높이 좀 강조하든지 상관없겠죠. 그렇죠? 달님이시여 높이 좀 돋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후렴구나 여음구는 뜻이 없어요. 해석하지 않아요. 머리곰 빛이 오시라. 머리 아니야? 멀리야. 적어놓으세요. 멀리 좀 비춰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달 광명의 대상 맞아요. 그 다음 간다. 어려워. 저제 색칠합니다. 별표하세요. 저제 색칠. 저제의 뜻이 뭐냐면 시장입니다. 해석 잘해야 돼. 여다가 옛날 말로 살다 지내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내 남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편아 어디 가 있니? 너 시장에 가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제 색칠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직업을 알려주는 소재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남편이 지금 시장에 가 있어요. 물건 파는 행상인이거든요. 남편의 직업을 알려주는 소재가 되는 거죠. 남편아 시장에 가 계신가요? 그 다음 되게 중요해. 잘 오려봐. 리을세라만 오려보세요. 여기 또 한 번 나와요. 리을세라만 오려보세요.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리을세라의 뜻이 뭐냐면 뭐뭐 할까봐 두렵구나요. 외워놔라. 리을세라 우리 시조할 때 한 번 했었어. 뭐뭐 할까봐 두렵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잘 봐. 어기야는 여음구니까 해석하지 않아요. 진대 세모합니다. 진대를 디딜까봐 걱정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대가 뭐냐면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질척질척한 곳이에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진대를 디딜까봐 걱정돼. 확장할 거야. 집중 잘해. 첫 번째 1번 그냥 말 그대로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험한 곳. 혹시 오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일 거고요. 두 번째 아내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공간이에요. 유혹의 공간. 유혹의 공간. 예를 들면 다른 여자를 만난다거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이 돌아오다가 진대를 디딜까 봐 염려돼, 걱정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시험 볼 때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는 1번 가지고 안 내고요. 요거 가지고 시험을 냅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확장하겠습니다. 내용 내려가기 전에 할 수 있겠죠? 우리 고전 시가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까 봐 걱정돼 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1, 2번이 너무 많이 나오네. 자, 뭐가 있냐면 고려가요 중에서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서경별곡이 있어요. 선생님 배우고 나면 그때 가서 또 얘기할 건데 나중에 정읍사 공부할 때 표시 없으면 연결 못할까 봐 이야기해 주는 거야. 듣고 지금은 한 귀로 흘리세요. 처음 보는 거니까. 서경별곡은 우리 고전시가에서 독특하게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 등장합니다. 우리 보통 고전시가 여성은 님이 날 버리고 가면 참잖아요. 눈물 흘리고. 근데 얘는 나 너 따라갈 거야. 나를 사랑만 해준다면 나에게 소중한 길삼백 있던 거 다 필요 없어. 다 던져버리고 나 사랑해준다면 너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님이 떠나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마음에 들어 그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님이 어디 가냐면 대동강 앞에 와 있어요. 대동강을 건너면 님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려도 님이 가니까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냐면 대동강의 뱃사공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뱃사공 너 배 띄울 거야? 어떡하니 니네 와이프 완전 음란한데 너 배를 띄우면 너가 갔다 오는 사이에 니네 와이프 바람날지도 몰라 이렇게 뱃사공한테 협박을 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뱃사공아 네가 배를 띄우면 내 님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꽃을 꺾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해요. 내 님이 떠나고 난 뒤에 꺾을 수 있는 꽃은
다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얘랑 똑같은 거죠. 여기 있는 진대, 유혹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경벌고에서 뭐랑 똑같다고요? 꽃. 대동강 건너편의 꽃이 다른 여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랑 똑같죠. 진대를 디딜까 봐 걱정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경벌고 갈 때는 거꾸로 정읍사 이야기 또 해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사 중에 우리 아직 안 배웠죠? 멀었어요. 그렇죠?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규원가라는 가사가 있어요. 또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아요. 규원가가 뭐냐면 우리 문제 풀 때 살짝 봤었는데 규방에서 뭐 하는 노래였었지? 원. 그렇죠. 원망하는 노래였었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누가 썼었지? 허난설원이 썼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안 돌아왔어요. 우리 그때 본 부분은 일부분이어서 다는 못 봤단 말이에요.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백마금편의 모습으로 나가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백마가 뭘까요? 흰말. 금편이 뭘까요? 금채찍. 요즘으로 치면 뭐 스포츠카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뭔 말인지 알죠? 최대한 화려한 모습으로 남편이 집을 나간 거예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지?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335 짝지어가는 야유원은 술집이에요. 야유원에 세 사람 뭘까요? 새로운 여자, 기생, 유혹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갔죠? 그래서 이번에 규원가에서는 뭐예요? 335 야유원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가 술집이거든요. 여기에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우리 남편 왜 안 돌아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 있는 진대, 유혹의 공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결고리 꼭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됐지? 진대를 디딜까 봐 걱정돼. 아내 입장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되게 중요해. 이 문장 별표해 놓고 심리라고 적어 놓으세요. 화자의 심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꼭 물어본다. 1차적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화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어느 곳이든지 놓고 오십시오 이 뜻이에요. 일단 적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어느 곳이든지 놓고 오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내 남편이 물건 팔러 갔단 말이에요. 남편아 나에게는 그런 물건 따위 중요하지 않아. 돈 따위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다 놓고 너만 무사히 돌아오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돈 따위는 어느 곳이든지 놓고 너만 무사히 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적어놓으세요. 남편의 무사 귀환을 소망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남편의 무사 귀환.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무사 귀환을 소망하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가는 데가 점글할세라. 다시 한번 리을세라가 아까 뭐라 그랬지? 뭐뭐 할까봐 두렵구나 였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구나. 맞죠?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구나인데 내 별표, 내가 해석이 두 가지예요. 1번 나. 내가 가는 길이 저물까봐 두려워. 그럼 화자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화자가 지금 아내잖아요. 아내가 마중 나가는 길이 저물까봐 두렵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옛날 말로 내 하면 나의 배우자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면 남편이 돌아오는 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중 가는 길이 저물까봐 두려워, 남편이 돌아오는 길이 저물까봐 두려워. 해석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내라는 글자 때문에 바로 이게 정읍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개 한번 들고 한번 쫙 한번 스캔하면서 선생님 부르는 말 찾아보세요. 이 안에 대립적인 시어가 존재해요. 한 쌍을 찾아보세요. 뭐하고 뭐가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화난 거랑 내 남편이 안 갔으면 좋겠는 부정적인 공간이랑 대조를 이루죠. 뭐하고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달하고 뭐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진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달이 높이 떠서 진대 같은 곳을 비추어서 환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달과 진대는 대립적인 시어가 되는 거죠. 끝났어요. 정읍사 끝. 주제가 뭘까요? 아내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시가 되는 거죠. 얘들아 혹시 이런 거랑도 연관 지을 수 있겠네요.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설화가 있어요. 이거 무슨 설화라고 하지? 망부석설화. 그래서 망부석설화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읍사가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교재에서 한번 가볼까요? 자, 가서 색칠해보세요. 작가, 색칠. 어느 행상인의 아내, 누군지는 몰라요. 작자 미상인데 아마도 남편이 행상인인 것이니까 행상인의 아내가 썼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남편의 무사 귀환을 소망한다고요. 벌써 여기서부터 문학성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대립적인 시여 보이죠? 상징적인 시여 보이죠? 화자의 심리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넘어가서 향가부터는 훨씬 더 볼 게 많다는 거죠. 정읍사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서 자, 이제 드디어 향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얘들아? 자, 선생님 어제 이제 선생님 보통 이제 어제 선생님 고3 수업했다 그랬잖아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고3 아이들 거의 7시간 스트레이트 수업하고 나면 선생님 이제 막 피곤해서 막 거의 뻗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한 2시, 1시 반 이때 잠들면 아침까지 눈 못 떠요. 알람 울릴 때까지 정말 시체처럼 자는데 요새 누가 너무 한가하냐면 이제 대학을 붙은 졸업생 애들 중에 수시 붙은 애들은 이제 놀다 지친 거예요. 이제 막 처음에는 수능 끝났어. 대학 붙어서 노는 게 너무 신나서 하루하루 맨날 신나게 놀다가 이젠 할 걸 다 해본 거야. 이제 노는데 지쳤어, 정말로.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냐면 이제 밤낮도 다 바뀌었어요. 생활 리듬도 엉망이 돼서 막 12시까지 자고 막 낮에 놀고 밤에 게임하고 하다가 뭐 하냐면 밤에 자기네끼리 다 비슷한 생활을 하니까 단톡방을 열어서 채팅을 하는 거야. 대화를 카톡방에서. 하면 좋은데 나를 불러요. 거기서 새벽에. 나를 초대하는 거야. 선생님 요즘은 카톡 소리가 한 번만 해도 눈이 딱 떠지는 이제 이래서 갑자기 밤에 자다가 카톡 하는 소리에 눈이 딱 떠졌어요. 무섭지? 시계를 딱 봤더니 4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카톡을 보려고 핸드폰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막 카톡 뭔지 알죠? 단톡방에 초대가 된 거죠. 이렇게 봤더니 선생님이 거기다 했어. 야, 너네 이 시간까지 잠 안 자고 뭐하니? 그랬더니 대답이 선생님 안 주무세요. 니네가 깨웠잖아, 니네가. 그래서 뭐하니? 그랬더니 막 뭐라고 얘기하다가 뭘 묻냐면 나한테 네이버를 찾아보면 될 것이지. 뭐 왜 나 불렀냐면 선생님 금세가 표준어예요? 금세가 표준어예요? 이거 묻는 거야, 선생님이. 네이버를 찾아보면 되지. 또 그 와중에 또 잠결에 또 답을 답니다, 선생님이 막 졸면서. 야, 금세는 금시의 줄임말이니까 얘가 표준어야. 대답해 놓고 나 이제 나간다, 퇴장한다, 나 다시 부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알겠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꼭 놀러 갈게요. 다음 주에 봬요. 또 이렇게 적는 거야. 봬요. 나가려고 하다가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또 다시 답글을 다는 거지. 야, 배요는 배어요의 축약형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배요라고 써야지 라고 또 답글을 달아줬더니 또 아이들이 아, 맞다. 선생님 알았어요. 다음 주에 누구랑 꼭 갈게요. 또 이렇게 적어서 정말 퇴장하려고 하다가 다시 갈게요. 야, 갈게요 아니야. 쌍기역은 우리말에서 의문형일 때만 나와요. 뭐뭐 할까? 이럴 때만 나오고요. 할게, 갈게 이렇게 해서 갈게요가 아니라 갈게요야 라고 이제 해주다가 내가 만약에 띄어쓰기까지 지적했으면 날 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퇴장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 지적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나한테 문자 보낼 때 되게 부담을 느낀다. 근데 이제 그나마 맞춤법은 괜찮은데 띄어쓰기 더 자신 없잖아요. 문자 어떻게 보내는 줄 알아요? 띄어쓰기 아예 안 하고 다 붙여서 보내요. 전부 다 붙여서 띄어쓰기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괜찮아. 자, 간다. 힘내서 갈 건데 향가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먼저 갈 거냐면 향가의 이론을 좀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다가 그냥 필기를 바로 하면서 들으세요. 82쪽과 83쪽, 82쪽 상단에 향가라는 글자 있는 데다가 작게 한번 잘 써보세요. 지금부터는 향가, 고려가요는 반드시 이론을 숙지하시고 작품에 들어가야 돼요. 향가 이론 갑니다. 쓰면서 이해하면서 외우면서 한 번에 가는 거야. 간다. 향가 가겠습니다. 외워라 바로. 향가 어느 시대 노래게요? 신라시대 노래입니다. 신라시대 노래 외우고 있지.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이론만 해요. 쓸데없이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신라시대 주로 누가 지었냐면 스님들이 지었어요. 작자층이 승려입니다. 작가층은 굉장히 중요해요. 문학에 있어서. 뭘 가져오냐면 작가의 성격은 곧 작품의 성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승려들이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향가에는 종교가 나오면 당연히 무슨 종교가 나오겠어요? 불교적인 색채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교적 색채가 두드러져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얘들아. 무조건 다 불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종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개인의 정서를 노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교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스님이 지었는데 이거는 이제 불교적 색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스님이 지었는데 대박 유교적 색채를 가진 노래가 있어요. 딱 한 개 있어요. 심지어 수능에 안 나왔어요. 완전 중요하겠죠? 아직 안 배웠지만 제목부터 먼저 적자. 안민가라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얘는 스님이 지었어요. 충담사라고 하는 스님이. 그런데 여기에는 불교적 색채가 한 개도 없고요. 오히려 유교적인 색채만 들어있으니까 요거 조심해서 이따가 볼게요. 기억해 놓으시고요. 대부분은 전부 다 불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아직 세종대왕 탄생 전이에요. 그렇죠? 신라시대니까 우리말로 기록이 불가능한데 그 당시에 승려들은 굉장한 식자층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왜 공주들과의 러브스토리가 되게 많잖아요. 옛날 이야기 읽어보면. 그렇죠? 굉장한 식자층이어서 한자를 알고 있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향가를 기록합니다. 그 기록 방식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들어는 봤죠? 향찰이라고 합니다. 향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록하게 돼요. 향찰이 뭐냐면 한자의 음을 빌리거나 뜻을 빌려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거를 자세하게 하면 어디로 지금 수업이 넘어가야 되냐면 문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고대 문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학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거고 우리 문법 시간에 중세 문법 할 때 향찰부터 하고 중세 문법 넘어갈 거라서 엄청 자세하게 볼 건데 지금은 조금만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이게 한문으로 기록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요.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한문 배워본 적 있죠. 그때 한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순서대로 하나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나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 밑에다가 왜 번호 달잖아요. 얘 해석하고 얘 해석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향찰은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말 문장을 그대로 한자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영희가 학교에 간다 할 때 가는 한자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아무거나 가져와. 집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가를 가져와서 음을 빌려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가져올 수 있잖아요. 학교라는 한자 배우락 가르칠 교 가져오고 그래서 어떨 때는 뜻, 어떨 때는 음을 가지고 오되 우리말 순서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고요. 특이한 것은 우리말 문장을 다 표기하는 거예요. 한시 기억해 보세요. 중간중간 우리가 해석할 때 조사 같은 거 채워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아예 문장을 풀로 다 하는 거예요. 철수가 학교에 간다 하면 다까지도 전부 다 한자를 빌려서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문학이니까 몰라도 돼요. 한자의 음과 뜻을 가지고 와서 향찰로 기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4번 형식이에요. 향가의 형식 갑니다. 향가의 형식. 아까 고대가요 배웠죠? 고대가요 몇 줄이었어요, 얘들아? 4줄이었죠? 처음에도 향가도 길게 지을 줄 몰라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사구체가 나옵니다. 사구체. 4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너무 아쉬워. 이제는 뭔가 문학성을 담을 수도 없고 상징과 비유가 들어가기 너무 짧아서 사구를 2배로 늘려요. 그럼 몇 구체가 나올까요? 8구체가 나오는 거예요. 해놓고 보니까 또 아쉬워요. 왜? 우리 문학은 뭐 좋아하냐면 3단 구성, 마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버전이 뭐가 되냐면 19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19체가 향가에서 가장 완성된 형식,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형식이 19체가 되는 거예요. 어디다 쓰지? 자리가 없네. 여기다가 올렸을게요. 그래서 19체 향가가 가장 중요한데 19체가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10줄이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요. 4줄, 4줄, 2줄. 그래서 4 플러스 4 플러스 2의 구조를 가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체 향가는. 그럼 몇 단 구성이 돼요? 3단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걸 봤어요. 잠깐만. 19체 향가에서 마지막 요 2줄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낙구라고 하죠. 낙구. 외웠죠? 19체 향가에서 마지막 2줄을 낙구라고 하고요. 낙구의 첫 음보는, 낙구의 첫 구절은 뭐로 시작하냐면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감탄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마지막 2줄 낙구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시상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고 심지어 전환하고 여기 2줄의 주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박. 또 뭔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4줄을 압축해서 한 줄로 만들고 다음 4줄을 압축해서 한 줄로 만들고 마지막에 2줄을 압축해서 한 줄로 만들면 3줄이 나오면서 마지막 줄의 시작은 감탄사로 시작해요. 뭐랑 똑같을까요? 시조. 그래서 19체 향가에서도 뭐를 찾을 수 있다? 적어놓으세요. 시조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체 향가를 보고도 아까 물론 정읍사에서도 할 수 있었죠? 여기서도 시조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얘들아 수능에 나온다면 몇 구체부터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을까요? 19체가 나올 수 있겠죠? 제일 유명한 거 제망매가 수능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거 찬기파란가 안 나왔어요. 오늘 배울 거예요. 안민가 안 나왔어요. 오늘 배울 거예요. 되게 중요하겠죠? 됐지? 자, 그거 가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쌤 쉬는 시간 줄게.
처용가까지만 하겠습니다. 간다. 처용가는 팔구치한가예요. 수능에 안 나왔는데 글쎄 나올까 싶어요. 쌤 생각에는 아직 안민가도 안 나왔고 창기파랑가도 안 나왔으니까 순서는 좀 뒤로 밀릴 거예요. 향가도 역시 뭐를 가지고 있냐면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배경설화. 근데 요거 내용이 뭐냐면 처용이라는 사람이 밤늦게 놀다가 남잔데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리가 2개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의 다리는 2개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설마 아내의 다리가 4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내가 다른 남자랑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용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래요? 왜 갑자기 깜짝 놀래? 막 감정이입이 돼? 용서가 안 돼? 눈이 이만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남자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처용이 어떻게 했냐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당에서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남자가 뛰어나와서 사죄를 하고 도망갔다는 내용인데 설마 이 내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뭔가 상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 1차 해석하고 어떤 해석을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안 보셔도 돼요. 설마 향찰 원문을 해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자들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향찰 원문이고요. 그거를 고어로 번역해 놓은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건 완전히 현대어풀이. 여러분은 이거에 익숙해지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도 돼요. 처용가는 내 말 믿으세요. 갑니다. 새발 발기 달에 서울 밝은 달 아래. 그냥 현대어로 보셔도 괜찮아요. 서울 밝은 달 아래 밤늦게 놀다가 뭐 할 수 있냐면 시간적 배경 알 수 있어요. 서울이고요. 공간적 배경. 밤늦게 놀다가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 해석되면 그냥 두세요. 들어와 자리를 보니 가라리 밑줄 그세요. 다리예요. 다리가 4개가 있다는 거죠. 다리가 4시여라. 무슨 법 쓰였을까요? 모르겠어? 진짜로 다리만 4개 있으면 호러물이지. 뭐겠어요? 다리는 뭘 상징할까요? 사람을 대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대신 가리키는 거니까 대유법 쓰였죠. 대유법. 이해갔죠? 다리가 4개 있다는 것은 사람이 2명 있다는 거고 사람을 대신해서 다리를 표현한 거니까 대유법이 쓰였죠. 둘은 내 것인데 아까 기억나요? 정읍사에서 내라는 단어는 나도 될 수 있지만 나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니까 2개의 다리는 내 거야. 아내는 내 거니까 내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 아내 건데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둘 다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둘은 내 건데 둘은 2다리는 누구 거지? 둘은 누구 것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2줄 묶어보세요. 화자에 심리가 들어있어요. 제일 중요하겠죠? 정서가 들어있어요. 본디 내 나라만 원래 내 것인데 맞죠? 내 아내는 내 거니까 내 거 아니면 원래 내 아내 것인데 아사날 색칠 아따가 빼앗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날은 빼앗긴 것을 이런 뜻이에요. 원래 내 건데 빼앗긴 것을 색칠 어찌하리 있고 색칠 어쩌겠어. 정서가 뭐냐면 별표 체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빼앗긴 것을 어쩌겠어 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그쵸? 이렇게 됐어.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고. 잠깐 뭐 하나 물어보자. 앞에서 오늘 배웠던 시 중에서 체념적 정서가 들어있는 게 뭐가 있었지? 참 오래전에도 배웠다. 뭐였어 얘들아?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건너요. 빠져 돌아가시니 이 일을 어이할고 체념 공무도화가 있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체념했더니 그 남자가 나와서 사죄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처용이잖아요.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대문 앞에 붙여놓으면 더 이상 역신이 들러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처용을 무당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아내는 전염병에 걸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한 거겠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 거는 무당이 구슬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을 미안해 구당. 자, 무당이 구슬한 거죠. 그래서 병을 내쫓기 위해서. 그럼 얘도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내의 병을 내쫓고 싶었어. 노래를 불렀어. 병이 도망갔어. 무슨 성 가지고 있어요? 주술성 가지고 있는 거죠. 배경설화까지 읽으면. 그래서 주술성이라고 적어놓고요. 주술성은 배경설화까지 읽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확장해서 한 가지 얘기 더 해줄게. 얘가 지금 신라시대 노래인 향가잖아요. 얘가 고려시대에 가면 고려가요도 처용이라는 고려가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나오는 처용은 되게 인자하잖아요.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더니 역신이 도망갔다는 건데 거기 나온 처용은 열받았어요. 다 필요 없어. 나에게 저 열병신을 잡아와. 아마 역신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금은보화를 줄게. 칠보를 줄게. 좀 진정해. 다 필요 없어. 나에게
저 역신을 잡아와 라고 이야기한 내용으로 바뀌어 있어서 가끔 모의고사에서 두 개의 내용 차이를 비교하는 걸 묻는데 고어로 써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예 접근할 생각조차 안 해요. 그래서 말로 먼저 한번 얘기해 준 거고요. 이게 바로 처용가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하는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용가 뭐라고 써 있어요? 자, 간다. 밑에 처용이 있었고요. 팔구체항가 색칠. 밑에 중요한 글자 보이네요. 덕사진경 색칠, 축사 색칠 두 개의 단어는 내신 볼 때 나오게 될 거예요. 축자가 물리치다 축자잖아요. 사자가 사악할이에요. 그래서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고요. 이해갔죠? 전염병을 물리치는 거고요. 벽사진경 똑같아요. 사악함을 물리치고 진경, 경사를 맞아들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악함을 물리치고 전염병 물리치고 좋은 일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처용가 신라시대 팔구체 향가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 도종환 시인의 시집을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지금 TV에서 뭘 봤냐면 문학작품은 그러니까 해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작가가 살아있는 한 그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공감하지 않아요? 되게 책임감이 무거운 말이죠. 작가가 살아있는 한 그 문학작품의 해석은 다시 달라질 수도 있고 독자에게 주는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뭔지 알겠지, 그치? 자, 가겠습니다. 창기파랑가 갑니다. 얘가 좀 문제가 있어요. 얘가 몇 구체 한가냐면 적어내세요. 19체 한가예요. 19체 한가 적었죠? 제막매가는 수능에 나왔어요. 그리고 워낙 나올 수 있는 코드가 분명한데 얘가 수능에 안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19체 한가는 아까 쌤이 4 플러스 4 플러스 2의 구조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향가를 해석하는 대가가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양주동 씨고요. 양송 쌤이고 한 분은 김한진 씨인데 이 두 분이 창기파랑가를 다르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4 플러스 4 플러스 2의 구조로 해석하셨고 한 분은 3 플러스 5 플러스 2의 구조로 해석하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4 플러스 4 플러스 2가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번갈아 가면 나오다가 약간 3 플러스 5 플러스 2 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울었어요. 아마 이분의 제자들이 더 많이 집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고요. 단지 시험 볼 때 당황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4 플러스 4 플러스 2의 구조로 해석하면 독백체가 나오고요. 3 플러스 5 플러스 2의 구조로 해석하면 놀랍게도 달에게 질문하고 달이 대답하는 구조로 나와요. 선생님 두 개 다 보여줄 건데 시험에 나오는 코드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쫄지 마시고. 원래는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향찰이잖아요. 해석이 매끄럽게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향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끄럽지 않은 해석은 문제에서 안 물어보고요. 정확한 해석, 모두 다 공통으로 똑같이 인정한 해석만 시험에 나오니까 선생님 기억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창기파랑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지었냐면 충담사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역시 누가 지었냐면 승려가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충담사 안 써 있어요? 책에? 잠깐만 넘겨볼까? 내가 안 써놨나? 아, 뒤에 써놨네요. 그쵸? 작가 이름 충담사. 중요하지 않아요. 승려가 썼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불교적인 색채는 없어요.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순수하게 적어놓으세요.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시예요. 개인의 서정. 그럼 충담사가 어떤 서정을 노래했냐면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한가 이론할 때 불교적 색채관이 가장 두드러지고 아예 없거나 예외인 게 안민가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없는 경우에요.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거예요. 충담사 승려가 신라시대잖아요. 화랑 중에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있었는데 정신적인 경지가 되게 높았나 봐요. 기파랑이 죽고 난 뒤에 기파랑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리워하는 거니까 회고적인 정서도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모적인 정서도 들어있을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기파랑을 찬양하는 시예요.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제목에 찬 슬래시로 끊으세요. 찬양한다는 거죠. 누구를? 기파랑 색칠 화랑인 기파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요거는 4 플러스 4 플러스 2가 아니고요. 3 플러스 5 플러스 2 구조를 먼저 볼 거예요. 묶으세요. 3 우리 교재에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아, 요게 좀 잘렸구나. 요렇게 돼 있어요. 열침에 이렇게 끊어서 하나고요.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떠가는 거 아니냐까지가 이렇게 3이에요. 그래서 열침에 슬래시로 끊으세요. 교재에는 맞게 돼 있네요. 그래서 1행, 2행, 3행. 이해갔죠? 여기 3 있고요. 1, 2, 3, 4, 5 이렇게 묶으시면 5개가 나오고요. 마지막 두 줄 낙구인 건 당연하고 낙구의 시작은 감탄사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화자가 누구에게 묻냐면 화자가 달에게 질문합니다. 화자가 달에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는 거예요? 달이 화자에게 뭐 해주냐면 대답해 줍니다. 이거를 듣고 나서
화자가 달의 대답에 공감하는 거예요. 화자가 혼자서 독백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몇 개 없어요. 되게 쉬워요. 한 번만 하면 돼요. 자, 갑니다. 화자가 달에게 뭐라고 물었나 보세요. 구름을 열어 젖혔더니 달이 보였어요. 열침에 나타난 달이 뭔지 알겠죠? 요렇게 돼 있는 걸 연철한 거예요. 달 색칠해 놓고 옆에다가 달이하고 글자를 따로 적어도 돼요. 열침에 나타난 달, 너 어디가 달아? 흰 구름 쫓아서 떠가는 것 아니니? 라고 물었어요. 해석됐죠? 달, 너 어디가?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니? 라고 화자가 달에게 물었어요. 달이 대답합니다. 나 어디 가냐면 새파란 나리여이, 밑줄 그으세요. 색칠하겠습니다. 새파란 나리여이가 뭐냐면 냇물이에요. 냇물. 새파란 냇물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냇물에 왜 가는 줄 알아요? 거기에 뭐가 있대요? 지금 잘 따라와. 기랑의 즈시 있대요. 즈시가 뭐냐면 모습이에요. 모습. 기파랑의 모습이 어디에 있대요? 시냇물에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갔죠? 또 이로 인하여, 이로 인해. 안 중요해. 날이 냇물이에요. 냇물의 제벽에. 냇물의 제벽이 뭐냐면 제벽은 조약돌이에요. 냇물의 조약돌에 뭐가 있게요? 이번에는 낭이 지니신 마삼이, 마음이 있대요. 마삼은 마음이에요. 기파랑이겠죠. 낭은 기파랑이 지니신 마음이 조약돌에 있어서 마음의 갓을, 좀 어렵죠. 처음은 힘들어요. 마음의 끝을 좇는다고요. 따른다고요. 이해갔죠? 좇는다, 따른다인데 뭐뭐 하고자 하면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갑니다. 이제부터 가볼게. 달에게 물었어요. 열침에 나타난 달, 너 어디 가니? 너 흰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니? 라고 달에게 물었더니 달이 말합니다. 나 어디 가냐면 새파란 냇물에 간다? 거기 뭐 있는 줄 알아?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 그럼 갑니다. 냇물의 이미지가 뭘까요? 기파랑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냇물은 어떤 이미지냐면 적어놓으세요. 맑고 깨끗함이에요. 맑고 깨끗함. 그래서 새파란 아주 맑고 깨끗한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 나 그래서 냇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냇물에 가면 뭐가 있게요? 제벽, 조약돌이 있단 말이에요. 냇물의 조약돌에는 뭐가 있게? 기파랑이 지니신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 조약돌이 기파랑의 마음이에요. 조약돌의 속성을 생각해 봅시다. 조약돌 모양이 어때요? 동글동글하죠? 단단하죠? 뭘 비유하는 거냐면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비유하는 거예요. 조약돌의 이미지 적으세요. 동글동글해. 성격이 원만하다고요. 단단하잖아요. 강직하다고요. 그래서 기파랑의 성격, 인품은 원만하고 강직한 거예요. 이해갔죠? 원만하고 강직함. 그래서 낭이 지니신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어, 본받고 싶어 라고 구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확장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따르고 싶다, 본받고 싶다를 미의식으로 하면 무슨 미의식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잠깐 중학교 때 한번 했을 텐데 다 까먹었을 거야. 문학작품에 나오는 미의식은 4가지가 있어요. 내신 보거나 모의고사 볼 때 나오니까 아예 하고 가자. 첫 번째 순고미가 있어요. 옆에 적고 있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우아미가 있어요. 진정, 속도 워워. 자꾸 선생님이 어제 했던 3학년 속도로 가려고 하죠. 천천히 해줄게. 세 번째 순고미, 우아미, 그 다음에 골개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장미가 있어요. 이거를 양주동식 해석으로 가면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거,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우리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비장미는 어떨 때 비장미냐면요. 좌절, 절망, 뭔가를 원하는데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을 때 비장미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골개미 갈게요. 되게 쉬워요. 해학, 뭔지 알죠? 해학과 풍자의 코드가 있어서 웃음이 나올 때를 골개미라고 하죠. 우리 시조 같은 거 볼 때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니미오마 학원을 막 뛰어갔는데 주출이 3대였던 거 이런 것들 골개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아미가 뭐냐면 제일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져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상이 실현되어 있어요.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이 실현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우리가 배웠던 시조 중에서 자연을 즐기는 모든 시조는 전부 다 우아미예요. 뭔지 알죠? 내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이야. 근데 거기서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전부 다 우아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니 얘들아? 순고미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본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데 아직 실현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본받고 싶음, 이해갔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본받고 싶음, 따르고 싶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순고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달이 뭐라 그랬게요? 나 냇물 간다?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고 냇물에 있는 조약돌에 기파랑의 마음이 있는데 나 그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따르고 싶다가 뭐예요? 본받고 싶다는 거죠. 무슨 미의식이에요? 숭고미 들어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기에 있는 미의식과 똑같은 미의식이 들어있는 작품을 찾으라고까지 할 수 있겠죠? 관동별곡에도 있어요. 관동별곡 고1 교과서에 실려있죠? 거기 뭐라고 하냐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지금 계속 확장해 주니까 뭐가 있냐면 화자가 금강산에 가요. 금강산 산봉우리를 보는데 열나 높은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혈망봉이고 하나는 망고대예요.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롭겠구나. 혈망봉이 하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1000만 년 지나도록 굽히지 아니하는가. 우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끝. 하늘이 누구냐면 임금이에요. 두 개의 봉우리는 임금을 향해서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 1000만 년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충신의 모습이에요. 우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나 너를 본받고 싶어. 따르고 싶어. 이런 정서가 숨겨져 있는 거죠. 숭고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본받고 싶으면 숭고미. 확장 더 하고 싶은데 1학년이어서 아는 작품이 없어서 선생님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주영의 장수산 알지? 거기에 나오는 우절중 하면 오케이 하고 다 넘어가는데 띵띵띵 이렇게 되죠. 한 개만 더 해주고 넘어갈게요. 정주영의 장수산이라는 시에 가면 앞뒤 다 자르고 중이 나와요. 이 중이 나하고 내기를 했는데 6판에 6번을 졌어요. 내가 6번을 다 이겼어요. 근데 중의 반응이 뭐게요? 웃으면서 산속으로 올라갔어요. 나는 그 사나이가 그 중이 남긴 냄새를 줍는다 이렇게 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 사람이 남긴 냄새를 줍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일까요? 6번 내기에서 6번을 졌는데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무욕의 태도예요. 욕심이 없는 태도죠. 그거를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고미까지 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마무리합니다. 낫고 우와 잣가지 색칠. 맞아. 네가 한 말이 맞지. 화자가 이제 달의 대답을 듣고 말하는 거잖아요. 잣나무가지가 높아서 서리, 세모, 서리가 유일하게 시련이에요. 시련을 못 누울, 모르실. 시련을 모르실 화반 색칠하고 적어 화랑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우와 잣나무가지가 높아서 시련을 모르실 화랑의 우두머리요 라고 예찬하는 거죠. 그러면 잣나무까지는 왜 가져온 거냐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지조와 절개의 이미지예요. 와 맞아 우리 화랑은 잣나무처럼 높아서 서리, 시련 따위를 모르시는 화랑의 우두머리시지 라고 얘기하면서 예찬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뭐 나오는지 알려줄게요. 선생님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번호 좀 달아보세요. 번호 달아. 달 1번. 달 색칠하고 1번. 번호 달았어요. 달 1번. 나리여이가 냇물이죠. 냇물 색칠하고 2번. 찾았어요. 3번. 아까 제벽이 조약돌이었죠. 조약돌 색칠하고 3번. 그 다음에 4번이 잣가지. 잣나무까지 색칠하고 4번. 각각의 의미가 다 써있을 텐데 달만 안 써있죠. 달의 이미지는 환한 거잖아요. 여전히 광명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광명의 이미지예요. 1, 2, 3, 4 묶으세요.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을 통해서 예찬함이라고 적어보세요. 4개 묶어. 오지선다형 시험 내기 딱 좋겠죠. 4개니까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을 통해서 예찬한 거예요. 적고 나면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기긴 해요.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을 통해서 예찬한 거예요. 적었지? 그런데 선생님 잠깐만요. 잣나무가 기파랑의 지조인 거 알겠어요? 조약돌에 낭이지닌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조약돌은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인 것도 알겠고요.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고 했으니까 냇물은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속성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달은요. 화자가 달에게 물은 거잖아요. 근데 왜 기파랑의 속성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달에게 묻고 달이 대답했겠어요? 아니죠. 화자 혼자 달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린 거예요? 기파랑을 떠올린 거잖아요. 달 너 어디가? 너 기파랑한테 가지. 그러니까 역시 달도 기파랑의 이미지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달의 이미지는 환한 이미지밖에 가져올 게 없으니까 광명이 되는 거고요. 기파랑을 예찬하기 위해서 자연물 4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끝.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문답법의 구조로 해석해요.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실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버전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없어요. 눈으로만 보세요. 내용은 똑같아요. 칠판 봐. 이번에는 그냥 4+4+2의 구조로 가면서 독백체가 되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똑같이 보입니다. 보세요. 디테일한 해석 시험에 안 나와요. 흐느끼며 바라보네. 아마 흐느끼
섞인 이유는 기파랑이 죽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뭘 봤게요? 달을 봤어요. 달, 흰 구름 따라 떠나간 언저리에 뭐가 있대요?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 수풀이여라고 얘기했죠. 이로 인하여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그랬으니까 역시 무슨 미의식이 돼요? 숭고미가 되는 거죠. 아, 잣나무까지 높아서 눈, 아까 서리하고 똑같죠? 서리하고 덮지 못할 고깔 우두머리시여라고 얘기해서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고요. 아까 선생님 봤던 요게 요즘은 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3+5+2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달에게 묻고 달이 대답하고 화자가 마무리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 화자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상기파랑과 끝 됐습니다.